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쪽 바다의 물결이 험하게 굽이치던 어느 늦가을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세찬 비가 쏟아지고 거친 바람이 온 마을의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 만큼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는데 바닷가 사람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 무서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요란하여 잠든 아이들조차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그 밤, 아무도 모르게 바다 너머에서 떠내려온 부서진 배의 조각 하나가 마을 앞 모래사장에 처박혔고 그 위에는 정신을 잃은 한 여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맑게 솟아올랐을 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방인 천국가게 행수 어른이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비록 물에 젖고 여기저기 찢어져 볼품없었으나 그 옷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명주 비단이었고 옷깃에 놓인 자수는 예사 솜씨가 아니어서 행수는 단박에 이 여인이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행수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아보는 눈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급히 하인들을 불러 기절한 여인을 업어 자신의 거처인 천국각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별채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던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낯선 이불의 감촉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행수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중국말을 다급하게 중얼거렸으나 이내 입을 다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행수는 따뜻한 미음을 직접 떠서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없이 안심시키려 애썼고 여인은 그 따뜻한 온기에 억눌렀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숟가락을 받아들고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행수는 여인이 입고 왔던 찢어진 비단옷과 장신구들을 가져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단호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수는 이 물건들이 여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만 여인이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증명해줄 마지막 물건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지워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화로에 던져 넣으며 자신의 지난날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명나라의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과 본래의 이름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행수가 지어준 소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작고 소박한 꽃처럼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화는 천국각의 식구가 되어 부엌일을 돕고 마당을 쓸며 기방의 허드레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친 일이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릇을 깨트리기 일쑤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배웠습니다.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빗자루를 쥐는 손길이나 걷는 뒷모습에서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와 기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천국각은 이 고장에서도 으뜸 가는 기방으로 콧대 높은 양반들과 풍류를 즐기는 한량들이 밤마다 찾아와 거문고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화는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밤에는 기생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지냈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웃음을 파는 기생들을 볼 때마다 묘한 슬픔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던 황실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이곳의 여인들도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쩌면 자신도 이곳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어렴풋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소화는 아무도 없는 대청마루에 놓인 검은고를 발견하고는 홀린 듯이 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줄을 튕겨보았습니다.
퉁명스럽고 굵직한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자 소화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망국의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황실에서 배웠던 가락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 연주는 조선의 가락과는 전혀 다른 웅장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이라 우연히 잠에서 깬 행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화의 연주를 듣고 있던 행수는 전율을 느끼며 이 아이가 단순히 허드렛일이나 하며 늙어갈 운명이 아님을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귀한 인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행수는 소화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제부터는 부엌길 대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악기를 다루는 예인의 길을 걷도록 하라고 명하였고 소화는 당황하여 거절하려 했으나 행수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단호하여 차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화는 빗자루 대신 붓과 악기를 잡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기녀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사실 그녀는 이미 어릴 적부터 황실 최고의 스승들에게 시와서 그리고 음악을 배웠던 터라 기방의 교육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붓을 들어 난초를 치면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서렸고 시를 읊으면 그 문장의 깊이가 웬만한 선비들을 능가하여 가르치던 스승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소화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낭중지추라 하였듯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그녀의 재주는 감추려 해도 뚫고 나오는 법이어서 곧 천곡각 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행수는 소화에게 따로 깨끗하고 조용한 독채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방은 화려한 장식 대신 단아한 문방사우와 고소적들로 채워져 있어 마치 선비의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화는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지냈고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며 저 달이 비추고 있을 머나먼 고향 땅 명나라의 북경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불타는 궁궐과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고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화가 기녀로 정식 데뷔를 하기도 전에 그녀에 대한 소문은 기방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나 그 검은고 소리가 천상의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기녀라 부르기도 하고 선녀가 잘못 내려온 것이라 수군대기도 하며 호기심을 보였지만 행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소화를 철저하게 감추고 손님들 앞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소화 역시 낯선 남자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나 상인들을 마주쳐 정체가 탈로 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가을이 깊어지자 천곡각의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고 소화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는 더 이상 소화를 숨길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보름날 밤에 열릴 큰 연회에서 소화를 처음으로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화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행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으며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소화는 연회에서 입을 옷을 직접 고르기로 했는데 다른 기녀들처럼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깔의 비단 대신 은은한 달빛을 닮은 옥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선택하여 단정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화장 또한 짙게 하지 않고 맑은 피부를 그대로 살려 수수하게 꾸몄는데 이는 오히려 그녀의 고고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소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옛날 공주 시절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쓰며 비록 신부는 비천한 기녀가 되었으나 마음만은 고귀함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보름날 밤이 되자 천곡각은 수많은 등불로 대낮처럼 밝혀졌고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부자들이 모여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화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수의 소개와 함께 소화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오자 시끌벅적하던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소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청마루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다소 곳이 앉았는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시선을 아래로 향한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사람들은 감탄사조차 잊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검은고 줄을 고르고 첫 음을 튕기기 시작하자 청아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가 아니라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울림이 있어 술에 취해 떠들던 사람들조차 술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소화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검은고 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바다처럼 격정적으로 변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소화가 겪어온 고통과 슬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긴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소화가 조용히 현을 덮고 일어나 인사하자 그제야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화는 천곡각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을 떨치는 최고의 예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소화는 유명해질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며 술 시중을 들거나 웃음을 파는 일은 결코 하지 않고 오직 연주와 시로만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행수 또한 소화의 뜻을 존중하여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손님이 있으면 정중히 돌려보내며 그녀를 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 소화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국각에서 오랫동안 으뜸 기녀 자리를 지켜오던 홍단이라는 기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관심을 빼앗아간 소화가 눈엣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홍단은 화려한 외모와 애교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는데 소화의 등장 이후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졌다고 느끼며 속으로 무서운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홍단은 겉으로는 소화에게 친절한 척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뒤에서는 다른 기녀들을 모아놓고 소화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의심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조선말이 어눌한 것을 보니 어디 북쪽 오랑캐의 자식이 틀림없다. 거나 양반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도망친 노비일 것이다. 라는 식의 헛소문이 기방안을 은밀하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는 그런 수근거림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홍단은 소화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안을 훔쳐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홍단은 주위를 살피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과 반다디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약점을 잡을 만한 물건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너무나 정갈하여 흠잡을 것이 없었고 실망한 홍단이 나가려는 찰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소화가 차마 태우지 못하고 간직해 온 용과 봉황이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 비단 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명나라 황실의 여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홍단은 비록 그 문양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으나 조선의 물건이 아니며 예사롭지 않은 귀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단은 그 수건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소화를 공영에 빠뜨릴 사악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 기방의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던 소화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처마 끝을 바라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늙은 악사 한 분이 다가와 소화의 옆에 털썩 앉으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높이 뜬 별은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지요.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악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표표히 사라졌지만 소화는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소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손끝이 떨려 바늘에 자꾸 찔리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소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으나 들리는 것은 오직 세찬 비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와 곧 닥쳐올 시련의 폭풍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천국가게 담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무겁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홍단이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처럼 기방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소화가 지나갈 때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짐짓 딴청을 피우거나 흘끔흘끔 곁눈질로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의 호기심이나 동경 대신 차가운 경멸과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담겨 있어 소화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홍단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소화를 고립시키기 위해 기방의 어린 기녀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갓 들어온 어린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달콤한 과자를 쥐어주며 소화 언니는 원래 양반집 귀한 딸이라 우리 같은 천한 것들과는 말도 섞기 싫어한다더라. 혹은 우리가 하는 고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고고한 척만 하니 재수 없지 않으냐며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홍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소화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소화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국가게 인근 고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상 박대인이 찾아왔는데 그는 성격이 포악하고 술주정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홍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대인의 술상머리에 앉아 교태를 부리며 요즘 천국가게 천하절색의 명기가 새로 들어왔는데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술 한 잔 따르는 법이 없다고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박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사가 뒤틀려 당장 그 건방진 계집을 내 앞에 대령하라며 술상을 내리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는 박대인의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당황하여 달려와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으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대인은 막무가내로 행수를 밀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천한 기생년이 감히 손님을 가려 받느냐며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우는 통에 기방 전체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결국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소화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화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자신 때문에 행수와 다른 식구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없어 검은고를 품에 안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박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난동을 피우던 박대인은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나 이내 홍단의 말이 떠올라 짐짓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소화에게 검은고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리 와서 술이나 따르라고 명령하며 더러운 손으로 소화의 소매를 잡아 끌려 했습니다. 소화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술을 따르는 기녀가 아니라 소리를 하는 예인이라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을 한 격이 되어 박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박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내년이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라고 소리치며 마시고 있던 술잔을 소화의 발치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술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튀어 소화의 치맛자락을 스쳤지만 소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박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은 일개 기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박대인은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뒷걸음질을 쳤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때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홍단이 나서며 아이고 대인 어른 참으십시오. 이 아이가 굴러먹던 근본이 천하여 조선의 예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소화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단의 말 속에는 소화가 조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고 이는 좌중의 사람들에게 묘한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인은 홍단의 말에 그래 말투가 어째 서울내기 같지도 않고 시골 구석 말 같지도 않은 것이 수상하구나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소화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다시 자리에 앉아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듯 격정적이고도 구슬퍼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며 방 안의 살벌한 공기를 압도해 나갔습니다. 박대인은 소화의 연주 솜씨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고 홍단은 자신의 이간질이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소화의 재주만 돋보이게 되자 분해서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소화의 압도적인 연주 덕분에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지만 박대인이 돌아가면서 남긴 내 전연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 는 말은 천곡각 식구들의 가슴에 시한폭탄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깊은 근심과 우려가 서려 있음을 소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천곡각은 더 이상 소화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져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번 소화에게 경고를 남겼던 늙은 악사 장노인이 곤방대를 문채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소화에게 다가와 오늘 자네의 연주에는 살기가 서려 있더군.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어 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연민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장노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장노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복의 소화, 내 귀가 어두워도 들릴 건 다 들린다네. 저 홍단이라는 아이가 관아의 하인놈과 만나는 것을 보았어. 무언가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네. 장노인의 말은 소화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 홍단이 단순히 질투를 넘어 관아의 힘까지 빌리려 한다는 것은 소화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장노인은 떨고 있는 소화의 손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며 도망칠 곳이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하네. 하지만 힘이나 말로 맞서서는 안 돼. 자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네. 진심이 담긴 소리는 그 어떤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소화에게 다가올 위기를 피하지 말고 예술로 승화시켜 살아남으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고는
기침을 콜록이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화에 대한 소문은 기방을 넘어 마을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장터에 아낙네들조차 모였다 하면 천국각의 수상한 기녀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오랑캐의 첩자라더라.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라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는 관아의 포졸들이 천곡각 주변을 기웃거리며 동태를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화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홍단은 관아의 이방과 내통하여 소화를 궁지에 몰아넣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화가 명나라 황실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난번에 보았던 비단 수건 외에도 또 다른 증거가 없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홍단은 심지어 소화의 방을 청소하는 어린 하녀를 매수하여 소화가 잠든 사이에 방 안을 뒤져보라고 시키기도 했으나 소화가 워낙 경계심이 강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오후 기방의 앞마당에는 낙엽들이 젖은 채 나뒹굴고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소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묵묵히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검게 갈려 나오는 먹물처럼 그녀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난초를 치려 했으나 손끝이 떨려 손이 삐뚤어지고 먹물이 튀어 그림을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관아의 정갈을 든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고을 사또의 명이라며 며칠 뒤 열릴 관아의 큰 연회에 천곡각의 모든 기녀들이 참석하여 기회를 선보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소문에 휩싸인 소화를 지목하며 반드시 참석하여 그 재주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는 명백히 소화를 표적으로 삼은 호출이었습니다. 행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명을 받았고 이를 전해 들은 홍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소화를 끝장낼 기회가 왔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소화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관아의 연회라 하면 수많은 관리들과 양반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그들 중에 혹시라도 명나라를 다녀온 사신이나 역관이 있다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홍단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나선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소화는 도망을 칠까도 수백 번 고민했지만 지금 도망친다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추격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소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검은 고를 끌어안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가에 놓인 국화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소리를 맞고도 꿋꿋하게 피어난 국화꽃을 보며 소화는 문득 어릴 적 황궁에서 들었던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검은 고줄을 조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한 소아는 연회에서 연주할 곡을 고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비장의 곡이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곡을 다듬고 또 다듬었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새벽달기 울 때까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애절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홍단은 연회날 소화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소화가 연주를 시작하면 미리 매수해둔 왈패들을 시켜 난동을 부리게 하거나 소화의 옷에 오물을 투척하여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소화의 방에서 훔쳐본 황실 문양을 본떠 가짜 증거물을 만들어 소화가 명나라의 첩자라는 누명을 씌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악독한 홍단의 계략을 모르는 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천국각의 기녀들은 꽃단장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소화는 그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제하고 오로지 흰색 무명천으로 머리를 묶고 검은색 장옷을 걸친 채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행수는 소화의 차림새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소화의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강인하여 차마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녀들의 행렬이 관할을 향해 출발하자 길가에 나온 구경꾼들은 소화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지만 소화는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관아의 높다란 대문이 열리고 소화가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관료들과 양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녀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상석에는 서슬 퍼런 눈빛의 사또가 앉아 소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홍단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소화가 파멸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소화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고 높이 솟은 대청마루 위에는 위험을 과시하듯 붉은색과 푸른색의 깃발들이 펄럭이며 늘어서 있어보는 이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을의 수령인 사또는 호랑 가죽이 덮인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매섭고 날카로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기에 뜰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은 기녀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소화는 그들 중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다른 기녀들과 달리 검소한 무명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꽃밭에 홀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처럼 처연하면서도 눈길을 끄는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는데 이는 사또가 오늘 연회의 목적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한간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함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의 곁에는 홍단이 바짝 붙어 앉아 연신술을 따르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간간히 사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소화 쪽을 흘끔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또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소화를 향한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으니 이는 홍단이 뱉어내는 독설이 사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화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무릎 위에 놓인 검은고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기녀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는 기녀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화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또가 손을 들어 음악을 멈추게 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사또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네가 바로 그 소문이 자자한 소화라는 아이냐?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예,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라고 또렷하게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의 기녀라면 사또의 위세에 눌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거나 울먹이기 십상일 텐데 소화의 태도는 마치 귀한 집안의 여식이 어른을 대하는 듯 깍듯하면서도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역시 그녀의 범상치 않은 태도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며 내 듣자 하니 내 출신이 불분명하고 수상한 물건을 지니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호통을 치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홍단이 나서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또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화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명나라 황실의 문양이 수놓아진 붉은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홍단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조선의 물건이 아니옵니다. 천한 기녀가 어찌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필시 훔친 물건이거나 아니면 첩자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여 소화를 모함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서 금실로 수놓아진 용과 봉황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자 좌중에서는 저런 귀한 것을 정말 수상하구나 하는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화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홍단의 손에 의해 더러운 모함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수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신 유품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화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입을 열어 그것은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품일 뿐 훔친 것도 아니오. 첩자의 증거도 아니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그녀의 진실된 호소가 그저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고 오히려 뻔뻔하다는 비난의 눈초리만 거세졌습니다. 사또는 수건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런 귀한 물건은 왕실이나 높은 관리, 네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정령 첩자가 아니라면 네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소화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명나라의 공주임을 밝히는 순간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두어준 행수와 청국각 식구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또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홍단은 보십시오.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찔리는 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저 고얀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매우 쳐서라도 그 입을 열게 하겠다 라고 명령을 내렸고 험상궂은 포졸들이 소화를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손길이 소화의 어깨를 낚아채려는 찰나 소화는 결연한 눈빛으로 사또 나으리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고도 호소력이 짙은지 달려들던 포졸들도 잠시 멈칫하며 사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졸들의 손을 뿌리치고 사또를 향해 큰절을 올린 뒤 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은 원통하여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어 말로 다하지 못한 제 진심을 이 검은고 소리에 담아 바치게 해주십시오. 만약 제 연주를 듣고도 사또께서 제가 첩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라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마른 땅을 적셨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소화의 당돌하면서도 비장한 제안에 흥미를 느낀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본래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소화의 명성이 허명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발동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하니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명분이 서지 않아 결국 사또는 좋다. 내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소리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내 직접 들어보겠다. 허나 만약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즉시 내 목을 칠 것이다 라고 서슬퍼런 조건을 내걸며 연주를 허락했습니다. 소환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렸는데 마치 천냥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하고도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져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마구 흩트려 놓았지만 소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타는 고향에 궁궐 비바람치던 바다 자신을 살려준 행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질투에 눈이 먼 홍단의 표독스러운 얼굴까지 지난날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의 10손가락과 낡은 검은고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소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정적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홍단은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보라지.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수는 군중 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담장 너머 나무 위에서는 장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화가 눈을 뜨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검은고의 줄을 튕기기 시작하자 둥 하는 묵직하고 깊은 첫 음이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울부짖는 듯한 웅장함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음의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소화요다. 소화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느리고 장중하던 가락은 어느새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격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뒤섞인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소화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지금 관아의 마당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현위를 춤추었고 뜯고 튕기고 누르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고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리며 내는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가 아니라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듯한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잔을 입에 가져가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고 사또의 얼굴에서도 거만함이 사라지고 진지한 경청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것인지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소화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던 흙먼지가 가라앉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가운데 오직 소화의 검은고 소리만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홍단은 소화의 연주가 사람들을 압도해 나가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입술을 물어뜯었지만 이미 흐름은 그녀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소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화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그 땀방울이 떨어져 검은고줄을 적시며 소리에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소화는 곡의 중반부를 넘어서며 자신이 명나라에서 배웠던 황실의 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조선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롭고 고귀한 선율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슬프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그 멜로디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천상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의 피 맺힌 한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무뚝뚝하던 포졸들의 눈시울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소화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검은 고줄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침묵을 만들었는데 그 돌발적인 정적은 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로 다시 연주를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격정적인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이는 자신을 모함한 홍당과 자신을 의심한 사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대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관용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허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로다 라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홍단은 사또의 반응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하게 사또 저것은 요사스러운 술수입니다. 현혹되시면 아니도옵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또는 시끄럽다는들 손을 저어 홍단을 제지했습니다. 이미 사또의 마음은 소화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홍단의 얄팍한 이간질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화의 연주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녀의 열 손가락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거칠어졌지만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혼이 담긴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과 미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소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은 고를 세워 안고 격렬하게 줄을 뜯으며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정해진 격식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으나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아무도 흉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마치 춤추는 선녀의 날가옷처럼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초월한 듯한 숭고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천한 기녀도 도망친 첩자도 아닌 오직 하늘이 내린 예인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소화가 마지막 현을 강하게 뜯으며 연주를 마치자 길고 긴 여운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소화는 검은 고를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하여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듣고 보았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그 소리는 곧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연 회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바뀌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소화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소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일으켰으며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존경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평생 수많은 풍류를 즐겨왔으나 오늘처럼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내 소리에는 거짓이 없으니 네 말 또한 거짓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곧 소화의 무죄를 입증하는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홍단은 사태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렸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소화가 아닌 홍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사또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화는 이 기세를 몰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연 회장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과 감탄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화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고를 가리켜 이 검은고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아니, 네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나의 둔한 귀를 열게 한 것이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소화는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녀가 비록 신부는 기녀일지라도 그 본바탕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화를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는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사또의 시선은 이제 매섭게 돌변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홍단을 향했습니다. 사또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 연회는 고을의 화합을 위한 자리였거늘 너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관할을 기만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홍단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으나 사또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해 있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홍단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화려하게 꾸민 옷차림이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처지를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저 요망한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매우 쳐서 그 못된 신보를 고쳐주어라.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려라 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홍단을 끌고 가려 하자 홍단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차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질 끔찍한 형벌에 고개를 돌리거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화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며 사또 나으리 멈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포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소화를 쳐다보는 가운데 소화는 사또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가 저지른 죄는 미워해야 마땅하나 그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피를 보게 된다면 제 검은고 소리에 담긴 화합의 뜻이 무색해질까 저어도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저 아이를 용서하시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화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그 속에는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는 성인의 마음과도 같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소화의 뜻밖의 청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원수가 벌을 받는 것을 통쾌하게 여길 터인데 소화는 오히려 그를 위해 구명을 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내 마음 씀씀이가 정령보살과 같구나. 네가 그렇다면 내 너의 체면을 보아 육체적인 형벌은 면해주겠다. 허나 죄 지은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홍단은 오늘부로 천국각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당분간 자숙하며 살도록 하라 라고 판결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소화의 덕을 높이 사면서도 기강을 바로잡는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홍단은 자신이 소화 덕분에 끔찍한 형벌을 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소화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소화야, 아니 소화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홍단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고 소화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수습되자 사또는 침체된 연 회장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소화에게 밟고 흥겨운 곡을 연주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소화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검은고 앞에 앉았고 이번에는 봄바람이 불어오듯 경쾌하고 신명나는 가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덩기덕 쿵덕쿵 하는 장단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얼굴들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관아의 마당은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소화의 연주에 맞춰 기녀들이 나와 춤을 추고 사또와 관리들도 술잔을 기울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소화는 연주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고향의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낯선 땅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연회는 계속되었고 소화는 그날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덕으로 원수를 감싸하는 진정한 승리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연회가 모두 끝나고 천국각으로 돌아오는 길 소화와 행수, 그리고 기녀들의 행렬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진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길가에 나온 마을 사람들은 소화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해 주었고 아이들은 소화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국각의 대문에 들어서자 남아있던 하인들이 모두 나와 등불을 밝히고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그 불빛이 어찌나 따뜻하고 정겨운지 소화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행수는 마당의 모든 식구를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를 넘겼다. 이는 소화의 재주와 덕망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날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시는 집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수의 말에 홍단을 따르던 어린 기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훌쩍였고 다른 식구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방의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수는 고생한 소화와 식구들을 위해 부엌에 특별한 저녁상을 차리라고 일렀습니다. 솥뚜껑을 연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자 하루 종일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면과 갓 지은 밥, 그리고 정성스레 무친 나물들이 상에 오르자 모두가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화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며 온몸을 녹였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기녀들은 소화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잘못을 빌며 사과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홍단, 언니 말만 믿고 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린 기녀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미는 손을 소화는 따뜻하게 잡아주며 아니다, 다 지난 일이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더냐. 이제부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내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소화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기녀들은 소화를 친언니처럼 따르겠다고 다짐했고 천국가게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끈끈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방으로 물러난 홍단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깊은 후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던 화려한 비단 옷들을 어루만지며 허영심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행수는 홍단에게 당분간 손님을 받지 말고 뒤채에서 바느질과 잔심부름을 하며 자숙하라고 명하였는데 홍단은 군말 없이 그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파지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천국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비온 뒤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하여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달빛은 기방의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피로에 지친 몸을 뉘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두려움이나 불안함보다는 뿌듯함과 평온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늙은 악사장 노인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조용히 나가 어르신 아직 안 주무십니까? 라고 묻자
장노인은 허리를 펴고 소화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자네의 연주는 정말 일품이었네. 내 평생 그런 소리는 다시 못 들을 것 같구먼.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은 자네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버텨주게. 장노인의 격려에 소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화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꽃은 피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그녀는 화선지 위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글을 써 내려가며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주의 신분은 잃었지만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방의 다른 방들에서도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모두가 평온한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에 쓸 육수를 끓이는지 구수한 냄새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소화도 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의 감촉이 오늘따라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국가게 풍경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고 기녀들의 웃음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주치는 모든 식구가 밝은 얼굴로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가씨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화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기방의 안주인이 된 듯한 책임감과 함께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화는 행수와 함께 아침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행수는 이제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원치 않는 자리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우리 천국가게 자존심이자 보배이니 내 격에 맞는 예우를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소화는 행수의 배려에 감사하며 자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기방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홍단이 소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무명옷을 입은 홍단은 쟁반에 따뜻한 꿀물과 다과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연습하시느라 목이 타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달인 것이니 드셔보세요. 홍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소화는 홍단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마주 앉았고 두 사람은 차를 나누어 마시며 지난날의 앙금을 씻어내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천국각은 단순히 술과 웃음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과 전기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련을 딛고 피어난 한 송이 꽃소화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국각에 가면 선녀 같은 기녀가 들려주는 천상의 거문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가 더욱 푸르고 잔잔하듯 소화의 인생에도 그리고 천국각에도 바야흐로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어느덧 천국각의 기와지붕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토록 거세었던 폭풍우와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고 갔던 사건들은 모두 저 차가운 눈 아래 깊이 묻혀버린 듯 기방하는 세상. 어느 곳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 바람이 불 때마다 은가루 같은 눈발을 흩뿌렸고 처마 밑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매달려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안락함이 깃든 이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국 가게 하루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시작되었는데 늦은 아침까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기녀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른 아침부터 글을 읽는 소리와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소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천국 가게 으뜸 예인이자 스승이 되어 어린 기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검은고와 가야금을 지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교를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예술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었기에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 또한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맑아졌습니다. 행수 역시 소화의 뜻을 존중하여 천국각을 단순한 유흥의 장소가 아닌 시와 음악이 흐르는 품격 있는 예인들의 거처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소화를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홍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거나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소화가 가끔 부엌에 들러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건네려 하면 홍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삽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은 홍단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건강한 혈색과 편안함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식구들의 시선 또한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소화는 홀로 기방 뒤편의 장독대에 올라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내려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명나라 황실의 공주로서 비단금침 위에서 잠들고 산의 진미를 맛보던 자신이 이제는 조선의 어느 바닷가 마을 기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려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껍데기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와 생존에 대한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화에 대한 평판은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그녀를 하늘이 내린 선녀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면 아낙네들이 달려와 갓 쪄낸 떡이나 따뜻한 두부를 손에 쥐어주며 우리 고을의 자랑이십니다 라고 덕담을 건네곤 했고 아이들은 소화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의 맑은 미소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출신을 의심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소화는 비로소 이방인이 아닌 이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틈틈이 마을의 잔치나 행사에 나가 무료로 연주를 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곤 했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어 먹는 날 천국가게 대청마루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행수는 모든 식구를 불러 모아 팥죽을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이 붉은 팥죽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해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소화도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는데 달콤하고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입가에 묻은 팥죽을 닦아주며 깔깔대고 웃었고 그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속에서 소화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늙은 악사장 노인이 소화에게 다가와 곤방대를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소화야 나무는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시들시들 앓지만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어떤 나무보다 튼튼하게 자라는 법이라네. 자네는 이제 이 조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이 된 게야. 장노인의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에 소화는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의 말씀대로 이곳이 이제 제 고향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장노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두 사람의 대화는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주위를 밝혔다. 며칠 뒤 고을 사또가 예고도 없이 청곡각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관복이 아닌 편안한 평복 차림으로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행수와 소화가 놀라 마중을 나가자 사또는 손사래를 치며 오늘은 고을 수령이 아니라 그저 소화 자네의 검은고 소리가 그리워 찾아온 한 명의 청중일 뿐이네 라고 말하며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사또는 소화에게 정중하게 차 한 잔과 연주를 청했고 소화는 기꺼이 그 청에 응하여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한 뒤 자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앞으로도 이 고을을 위해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주게 라고 부탁하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소화의 방안은 더욱 아늑해졌는데 그녀는 밤마다 화로 곁에 앉아 술을 놓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용이나 봉황 같은 황실의 문양을 수놓았지만 이제는 조선의 산천초목과 소박한 들꽃들을 하얀 무명천 위에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그녀가 사랑하게 된 조선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을 새겨 넣으며 그녀는 과거의 공주가 아닌 현재의 소화로서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성된 수건들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었는데 소화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갑옷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맑게 갯날 아침 소화는 행수에게 잠시 바다를 다녀오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땅에 떠밀려왔던 그 바닷가에 가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녀오라고 허락했고 소화는 혼자서 천천히 눈 덮인 산길을 걸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다는 짙푸른 색을 띠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지만 소화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공주의 신분은 잃었으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제는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소서. 소화는 품에서 종이배 하나를 꺼내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그 종이배에는 그녀의 본명과 황실에서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에 실려 멀어지는 종이배를 바라보며 소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과거를 떠나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뒤를 돌아 자신이 살아가야 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방으로 돌아오는 길 소화는 길가에 핀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꺾어 들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백꽃을 머리에 꽂고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들어섰고 마당을 쓸던 홍단이 그 모습을 보고 아가씨, 오늘따라 유난히 고우십니다. 마치 봄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소화는 홍단의 손을 잡고 그래, 우리 마음에는 이미 봄이 왔지 않니? 라고 대답하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행수는 소화의 귀환을 축하하며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갓 구운 생선구이와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소화와 행수 그리고 가까운 기녀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소화에게는 그 어떤 황실의 만찬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웠고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소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열기가 등을 타고 전해져 오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기 전 잠시 앉아 검은고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검은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악기가 마치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검은고 줄을 가볍게 한번 튕겨보았는데 둥 하는 맑고 낮은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아는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가끔 지붕 위에 눈이 녹아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소아는 머릿속으로 내일 가르칠 아이들의 얼굴과 행수 어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홍단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흘러 들어온 이 조선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고 과정은 험난했으나 그 끝에서 만난 것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정과 평화였습니다. 소화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편안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가라앉으며 의식은 서서히 꿈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명나라의 공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선의 예인 소화만이 이곳에 남아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넘어온 작은 꽃씨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찬란한 꽃을 피웠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과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소화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제 편안한 밤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